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박희춘의 경을 치다 박희춘입니다. 우리 산업이 넛크래커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진국에는 뒤처지고 중국에는 쫓기게 되면서 가운데 낀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죠. 한동안 잊은 듯 하더니 최근 들어서 이 넛크래커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산업의 넛크래커 위기, 중국의 추격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박희춘의 경을 치다에서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착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비 행위의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일면 착한 소비가 갈수록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소비 바람이 미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역시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가 매섭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국발 산업기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이 중국에 다소 앞서 있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추격 중인 중국에 언제 선두를 내줄지 모른다고 하는데요. 우리 뒤에 바짝 붙어선 중국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격 수준 순서로 보면 먼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2011년 26.9에서 2013년 19.3%까지 줄었고요. 같은 기간 반도체는 17.3에서 13.1% 그리고 IT 융합도 14.9%에서 11.7%로 줄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운업도 중국의 매서운 공격권 안에 들었는데요. 3년 가까이 이어지는 해운 경기 침체에 국내 업체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업체의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또 폭발적인 기세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중국발 자동차 산업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죠. 이미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두 마리 토끼를 손에 쥐려는 중국의 기세가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하창사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공포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위협이 아주 무섭습니다. 과연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실 분은요. ADL 한영록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예. 지금 뭐 잠깐 살펴봤는데 중국 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야말로 요즘 뭐 진격의 중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그 발전 속도가 빠른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어느 정도 추격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일반적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각 나라별로 글로벌 비즈니스 컴페티티브니스, 각 나라별로 얼마나 경쟁력이 대단한가 예.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업 경쟁력의 지수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예.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력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입지가 상당히 좀 많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 좀 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경쟁력 어떤 관점에서 측정이 되는 실제 것인지.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할 때 예.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장 잘 발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얼마만큼 유연하게 또 대처를 할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실제 나라의 그 경쟁력, 기업 지수를 측정을 해서 항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술 수준 격차가 우리나라 굉장히 좁혀지고 있는데 네. 더더욱이 더 지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분야는 어떤 산업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디스플레이도 얘기를 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조선, 자동차, 그리고 철강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각 산업마다 측정하는 단위는 다르지만 각 산업마다의 그 생산량을 한국을 기준으로 100으로 봤을 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이나 자동차, 철강 부분에서는 이미 한국을 이미 앞서간 지 상당히 좀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철강 부분에서는 일본이 또 역시 또 한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산업에서 특히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내놓고 있는 그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점차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모습이 점점 가속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특히 중국의 네, 추격이 맞습니다. 매섭고.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 제품하면 좀 싸구려란 네, 인식이 맞습니다. 네. 강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이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도 우리 수준에 거의 이제 네. 육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정부에서 어떤 뭐 지원이라고 볼 수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 정부 자체도 예. 자국의 그 경쟁력을 상당히 높여가고 소비를 높여가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각종 혜택 등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기업 차원에서의 혜택들이 있는데 하나는 자금 지원이 있고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일종의 관세 장벽을 피는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는 중국의 상당히 그 유명한 패널 기업 중에서 BOE, 예. 그다음에 차이나스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대상으로 설비 투자가 들어갈 때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성정부 차원에서도 예. 상당한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나스타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정도의 최근에 자금 지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BO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900억, 한 6천억 정도의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해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부채를 탕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런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 LCD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단 산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야 될 법인세율이 기존의 25% 정도에서 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 정도로 낮춰주는 예. 한국의 법인세를 내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상당히 낮춰주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네. 친기업적인 그런 네, 맞습니다. 어떤 시장 환경이 네. 지금 조성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자체의 그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게 목표이고 그거에 예. 기반해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공략을 할 거로 아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업이 있고 중국 기업이 우리를 얼마나 쫓아오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럼 우리 기업과 선진국의 선진기업 네. 격차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사실 한국의 그 패널 기술력,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예. 기술력으로 보면은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패널 기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뒷받침돼야 하는 것들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돼서 예. 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소재나 부품,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비교를 하면 예. 일본이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특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들 추격이 매섭고 상당히 매섭습니다. 소재나 부품 쪽에서는 여전히 선진 기업과 우리 기업과는 격차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문제네요. 네, 특히 네.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한국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예. 무섭게 전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 대상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렇게 보이는 제품들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또 뭐 일부 한두 개 기업,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보면 지금 수익의 한 70% 정도가 모바일 업종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모바일 쪽은 중국과 지금 기술 격차라든가 제품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바일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거의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위에 들어가는 패널 자체도 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아서 거기다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의 유사할 정도의 제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픈 플랫폼으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예. 안드로이드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걸로도 보고 있지만 따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무섭고 대신 또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중국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선진 기업과의 격차는 우리 기업과 선진 기업과의 격차는 또 크게 우리 기대만큼 네. 빨리 좁혀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게 우리 한계입니까? 아니면? 한계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한국이 그동안 항상 경제를 발전시켜주고 있는 모델이 예를 들어서 패스트 팔로워다. 예. 이런 모습으로 항상 비춰져 왔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 시장을 점령을 할 때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제압을 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였지만 90년대 넘어서 일본은 상당히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기 시작을 했고 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자체가 일본의 기술력을 능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에서는 2000년대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예. 시장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제 일본의 추격과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추격과 중국의 추격,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이런 소재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섭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 한 80년대 이후부터 한국이 열심히 달려오면서 싸워왔던 방식은 기존에 있는 기술 안에서 얼마만큼 최고를 지향하려느냐 그러니까 점점 하이엔드로 자꾸 치닫고 거기서 프리미엄 제품을 자꾸 내놓는데 이 기술 경쟁 안에서 중국이 점점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예. 결과적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뭔가 새로운 네, 맞습니다. 시장을 찾아내고 네. 그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네. 해답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자, 지금 뭐 이렇게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업은 또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는 또 어떤 관점에서 지원해야 될지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 우리 기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자명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예. 일단 먼저 시장을 창조하라. 즉 한국 자체가 기존에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해 왔는데 예. 한국이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CES 같은 경우에서 예. 보면 가장 라지스트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새로운 타입의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는 기술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예. 그만큼을 해올 수 있었던 건 한국 기업밖에 없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국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는 롤러블이다, 폴더블,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트랜스퍼런트 예. 여러 가지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응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그런 기술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즉 시장을 가장 먼저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우수한 기술들을 잘 접목시켜갖고 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좀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 더 좀 많은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결합이 된다면 단순히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보다 예.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더 적용이 되면서 그렇죠. 캐시플로우를 상당히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객의 니즈가 어디가 있고 그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서 파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예. 노력을 한다면 소위 미국에서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런 기업들처럼 한국의 기업들도 충분히 사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좀 어떤 아젠다를 우리가 생각해 네, 볼수 두 번째는 열린 협력을 추가하는 열린 협력. 예. 예. 기존의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소위 말하는 TV, 평판 TV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평판 TV 그리고 모바일 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최근에는 태블릿 PC도 예.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통적인 시장 자체는 이미 시장의 페네트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시장이 성장하는 데는 나름 한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는 이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리고 건물이나 스마트홈,
그리고 메디컬 부분에도 가용하고 예. 그리고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일반적인 좀 더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 도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디스플레이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영역에 있는, 즉 기존에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다면 B2B에 있는 이런 여러 업종,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우선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새로운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가고 싶어하는 조그만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드는데, 이런 기업들이 한국의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또 다른 시장을 또 창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한국의 기업들이 다양한 B2B 대상으로, 기업들 대상으로 어떻게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러니까 거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판단합니다. 부분에 연계가 되네요. 좀 많이 우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기술을 예. 어떤 산업 간의 융합을 네네. 통해서 네네. 연계시킴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맞습니다.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또 네. 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엔 또 어떤 걸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스타트업 방식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라라는 토픽입니다.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그 스타트업이 워낙 유명하고 그 예. 나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로 일컫는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자랑하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조그만 기업들도 대기업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보면 예. 스타트업 기업이 벤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에서 자체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펀딩을 받는, 그래서 좀 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양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한국은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아직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벤처 기업처럼 좀 더 성장을 하면서 예. 커 나가기에는 이런 펀딩을 받고 그거에 기반해서 좀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을 양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미흡한 것 좀 약간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이런 성공 사례, 좋은 성공 사례들이 만들어져서 시장 자체에서 어떤 그런 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요즘에 창조 경제하고 창업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후 관리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실제 저희가 이쪽 업에 있는 분들하고도 예. 한번 많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준비를 해놓고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기업의 입장까지 어느 정도까지 녹아서 들어가오느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업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체감적으로 실제 와닿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스타트업이 벤처기업으로 올라갔다면 이 벤처기업은 좀 더 큰, 예를 들어서 중소, 중견기업 정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 생산 기반이 좀 확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장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당히 넓어져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시장 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산업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접목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예. 자체 생산 라인을 크게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제품을 생산을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접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부분도 있지만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유효 생산 시설이나 혹은 자체 생산 시설을 조금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목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규모를 키워서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생산 있다. 설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을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네네. 이런 쉽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네. 벤처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정리한 부분을 보니까 스마트 생산을 시작하라라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맞습니다. 한국의 생산 설비나 그리고 생산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최근에는 많은 자동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향후에는 기업들이 생산을 보다 더 자동화할 때 사람의 노동력에 의하기보다는 기계 스스로 돌아가는 그런 생산 시스템, 소위 말씀드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예.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서 공장이 보다 더 자동화되면 소위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스마트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 경쟁력을 상당히 높여갈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에 보다 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많은 부분이 좀 자동화가 되면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까 그러려면은
그 동시에 좀 새로운 시장도 계속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맞습니다. 일제가 예. 줄어들지 않고 창출이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시대 맞춤형 정책을 세워라라고 정리를 네. 하셨는데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다양한 산업으로 디스플레이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지금 그게 당장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3년, 5년 그리고 10년 먼 미래를 내다보면 각 영역별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접목을 될 것인가. 근데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에 OLED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앞유리, 옆유리, 그리고 뒷유리 정도로 만약에 OLED가 어느 부분에도 적용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전파상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을 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규제 당국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서 그렇죠. 마련을 해주면 예. 시장이 보다 더 빨리 개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 정책이 보다 더 먼저 앞서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준다. 많은 부분에서 법적 제도들이 못 따라가죠. 일반적으로 항상 뒤에서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먼저 가고 그 뒤에서 서포트되다가 이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예. 기업들이 오히려 답답해하는 부분이 좀 많이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기도 맞습니다. 하고 오히려 좀 산업을 갖다 진흥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네, 규제 맞습니다. 예. 역할을 하는 거고 하여튼 뭐 시대 맞춤형 정책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5가지를 우리가 중국 추격을 네, 좀 맞습니다. 따돌리고 선진 기업들을 우리가 추격하기 위해서 5가지 아젠다를 잡아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네. 살펴봤습니다. 오늘 ADL 코리아 한영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을 치다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백과 텀블러, 소위 말하는 요즘의 잇 아이템인데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상품들,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윤리의 가치가 더해진 바로 착한 소비 제품입니다. 몇 년 전부터 불기 시작한 착한 소비 바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착한 소비는 윤리적 소비라고도 하는데요. 나의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제품과 유기농 제품, 동물 보호를 위한 소비부터 생산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공정무역, 로컬 푸드 구매, 그리고 공정여행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착한 소비 제품은 여기 보이시는 이 에코백과 텀블러를 비롯해서 한 켤레의 신발을 사면 제3세계 아동들에게 또 한 켤레가 기부되는 신발도 핫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또 한 집 컬러, 한 집이 카페인 요즘 공정무역을 통해서 수입한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두뿐 아니라 화장품 원료도 공정무역으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이 화장품 업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네요. 이처럼 착한 소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착한 소비 바람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하정선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윤리적 가치를 반영한 소비, 일명 착한 소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요즘 연애 쪽도 방송을 많이, 예? 연애 쪽 방송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연애가 아니라 예능이라고 예능, 보통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착한 소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착한 소비. 네. 먼저 개념 좀 한번 잡아주시죠. 그 착한 예. 소비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보통 소비를 하는데 예. 자기를 위해 소비를 하되 사회 혹은 뭐 공동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는 정도의 소비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뭐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뭐 기부를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서도 기부를 하는 거죠. 사는 동시에. 예. 예. 또 하나 뭐 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를 한다든지 혹은 동물 어떤 실험 같은 걸 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을 골라 쓴다든지 그러니까 몇몇 불편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소비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착한 소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스 슈즈 좀 많이 신는데 착한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탐스 슈즈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착한 소비가 되는 것인지. 뭐 기본적으로 예. 신발에 있어서도 예전의 신발들은 보면은 예. 일단 동물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동물들의 가죽들을 또 무두질을 하거나 이럴 때 화학약품들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환경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배제한 그런 신발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들도요. 예. 썩지 않는 그런 소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적으로 친환경 속에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신발을 만든다든지 예. 이런 움직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형태들의 상품들은 사실은 동일한 그런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소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을 더 줘야 된다든가 또 디자인에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들이 좀 원칙적으로 좀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에 모피만큼 있는 그대로 디자인이 좋게 나오는 그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피를 빼고서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아까 한 말씀 더 붙여드리면 아까 탐수시주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원포원 뭐 이런 그렇죠. 개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한 켤레를 사면 또 한 켤레가 제3세계의 어떤 어린이에게 아주 취약계층 어린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한 켤레가 기부된다는 점.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시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그 외에 저는 이런 것도 혹시 착한 소비는 아닐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왜 우리나라에서 남양유업 사태가 꽤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양유업 매출액보다 이 메일유업이 앞섰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남양유업이 했던 좀 불공정했던 행위들에 대한 그 반발로 조금 더 착한 소비를 다른 기업을 선택함으로 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착한 소비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중요한 듭니다. 지적이신데 예. 그래서 착한 소비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편에서 진행을 했지만 어떤 식당을 갖다가 정해놓고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어떤 재료라든가 혹은 넣지 않는 첨가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켜주고 그 식당을 갖다 소비하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혹은 그런 식당들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그런 그 식재료들을 갖다가 그 안정적인 식재료를 사용하게 됐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불매운동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불매운동을 통한 소비에 대한 다른 개념인데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착한 상품이 아닌 그런 상품들은 시장에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약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유제품 같은 경우는 예. 유제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불매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넓어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물건 하나가 어떻게 소비되고 그 물건을 만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놓고 얘기했는데 물건을 유통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심지어는 또 그 물건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의 오너가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더라.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불매운동의 하나의 거리로 삼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소비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예.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예. 어떻게 보면 소비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자본주의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변화를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협동조합의 소비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이제 기업들도 이윤을 남겨서 네. 그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의 약자들을 뭐 배려한다든가 기부를 하는 형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요즘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들이 기업 활동 그 과정 그 자체가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착한 소비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어떤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원인이라고 이 자본주의라는 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는 이 파괴적 자본주의로는 이제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들이 어느 정도 좀 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대량 생산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환경 파괴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마 아니라는 생각들이 점차 이제 사람들이 좀 갖게 된 것 같고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그 착한 소비를 하는지를 좀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30대 여성
고학력자, 예. 중산층 이상의 이런 계층들이 많이 그 착한 소비에 뛰어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들은 점점 자신들의 어떤 후대, 자신들의 아이가 살아갈 이 지구에 대해서 그저 내 어떤 뭐 조금 더 싼 것, 조금 더 내 이익이 되는 것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한 소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우리가 겪은 세월호 참사도 우리 국내 시장의 어떤 착한 소비에 대한 큰 어떤 좀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교육 시장이라고 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떤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일단 이 앵그리 맘들이 투표를 통해서 교육감의 성향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아주 대단히 현명한 소비자가 아니면은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거든요. 자, 우리 교육 시장을 봤더니 실제로는 교육 시장을 보고 있으면 주로 이런 그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 가르치는 사람과 그다음에 배우는 사람 예.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그 사용되는 어떤 교재나 시스템을 공급하는 이런 사람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가르치는 사람 또 이 공급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약자가 배우는 사람이더라. 그런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의 그 뭐 얽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런데 정책을 정하는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랑 뭔가 그런 어떤 교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규제 안에서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 소비자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더라.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를 내가 하는 그냥 단지 이전까지는 그런 굉장히 좀 소극적인 운동들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찾아다니는 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교육감을 바꾼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형태예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뭐 조합의 형식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거. 그 이전에는 어떤 정도였냐면 교과서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정도였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바꿔주세요. 혹은 촌지 받는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요 정도의 그 사고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전체를 보고 구조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착한 소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그 구조적인 데에 눈을 좀 뜨시면서 이런 아주 적극적이고 정치적인 어떠한 선택들까지도 소비자로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까 편집장님 말씀에 저는 참 동의하는 게 이 자본주의의 어떤 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본주의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우리들의 지나친 탐욕 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로 또 착한 소비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착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약간은 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비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선택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동물 실험을 한 제품들. 혹은 뭐 친환경 제품들, 비가죽 제품들 뭐 이런 것만 고르다 보면 선택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욕구를 또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식을 포기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는데 내가 어떤 일말에 좀 도움을 줬다 이런 행복감을 이제 사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감을 느낄 때 있어서 뭐 흔히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좋은 것인데 왜 저런 걸 살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만족감을 느끼면 되는데 그게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그 만족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런 내가 이제 사회에 공여하고 있다 이런 그 만족감 혹은 뭐 내가 이 다음 세상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이만큼을 좀 기부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만족감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집 앞에 아주 괜찮은 헬스장이 저렴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는 모 헬스장을 간다는 이유는 가격도 비싸고 뭐 하지만
뭐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유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것들. 때문에 헬스장을 그러니까 이제 가시는 여러 거죠? 가지 이유들이 예. 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착한 소비 역시도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많은 그 소비자들이 이런 착한 소비를 좀 건너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집장님 다니시는 헬스클럽에 여성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기업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구조예요, 사실은. 근데 착한 소비가 뿌리내리게 하면 다양한 기회가 생깁니다, 시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제가 마포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빵집은 마포 그 공공기관의 바로 뒷문에 있는 작은 홈메이드 빵집이었어요. 근데 이 홈메이드 빵집을 좋아했던 이유는 빵이, 신선한 빵이 눈앞에서 구워져 나오기 때문이었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보면서, 눈앞에서 직접 반죽을 했어요. 그런 거 다 그 공간을 오픈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고, 그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아이를 낳고, 안 사람한테 이왕이면 빵을 좋아하는데 조금 좋은 빵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어서 홈메이드로 만드는 그 빵을 사게 됐거든요.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벌어지는데 이러면 중소기업이 예.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 굉장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사지를 않았거든요. 일단 곡물 자체가 예. 그 미국산인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고 이쪽은 순 우리밀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가치를 비교해 보는 거죠. 돈을 놓고 좀 더 싼 제품을 싸구려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야말로 좀 그 포장이 잘 돼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예. 포장이 다소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내 눈앞에서 양질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쪽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요 예. 시장의 재편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요즘 이제 착한 소비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네. 착한 소비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품질은 굉장히 높잖아요. 가격이 네. 좀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유기농 빵 동네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의 빵을 먹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근데 일부의 상점들이나 기업들을 보면 요 착한 소비를 등에 업고 예. 지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강요하면 소비자들이 눈치 보게 만드는 이런 시장의 모습도 좀 저는 이제 있는- 예. 뭐 그 품질이 떨어진다까지는 못 봤지만 이런 경우는 좀 본 것 같아요. 도너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수익의 1%를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수익의 1%는 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매출액의 1%가 아니라 수익의 1%면 그건 잘 따져보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 남을 거 다 챙겨놓고 그러니까 비용 다 제해놓고 남는 이익의 1%를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닐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착한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한 10% 정도 매출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포장도 잘 되고 이익도 더 늘어나고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누구에게 좀 주면 되는 생생 정도만 내면 되는 그런 어떤 뭐 마케팅적 측면에서 이런 착한 소비가 좀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눈앞에서 좀 보여주는 이런 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신발 누구한테 기부한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산 신발에 의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신발을 신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산 어떤 거에 뭐 수익금 일부가 기부된 것 그 현장도 좀 보여주는 뭐 이런 것도 좀 하면 마케팅도 좀 더 잘 되고 이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그 대안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예. 협동조합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협동조합. 들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만드냐에 따라서 자기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소비자 협동조합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파헤쳐서 검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진 상품들을 협동조합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겠죠. 예. 그리고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이 양질의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 그 나중에 잘못된 그런 제품이나 이런 원인 자료를 사용하다가 뒤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정하게 자기네들이 더 관리를 하겠죠. 이런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잘 네트워크를 또 꾸리고 있으면 서로가 더욱더 믿을 수 있게 그
소비를 갖다가 일으켜내면서 소비의 양도 일정 정도 키울 수 있어서 규모의 경제로도 대기업 메커니즘과 싸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어떤 소비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네트워크에 신경을 쓰고 예. 서로가 메커니즘 안에서 이렇게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좀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착한 소비라는 게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또 약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당장 내가 그 충분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수익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싼 것을 위주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착한 소비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가치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착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협동조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들을 찾겠지만 그 좋은 제품들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싸움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대기업 메커니즘 속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가장 싸게 파는 데에서 멀더라도 가장 싸게 파는 데서 갖고 와서 가장 많이 이익을 남기면서 이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작은 단위의 어떤 그 조합 위주로 바꿔놓으면은 그 안에서 서로가 그 다른 곳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갖다가 제하고 뭐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하고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경쟁력 있게 형성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이게 착한 소비가 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시장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활성화에 기대를 많이 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비력이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대 이상 30대 정도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제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가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란 기억이 좀 없는 층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생들이 아마 이 착한 소비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그러니까 40, 50대 이상 그 분들께서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든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싼 걸 사야만 하는 그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개인차인 것 같아요. 우리 김성수 씨 그 애 어릴 때 지나면 얘기 들을 때 살림이 별로 넉넉지 않았는데 아니요, 괜찮게 사셨어요. 저분은 그래요? 괜찮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풍채가 있으신 거고. 하여튼 그런 애는 비싼 빵을 사먹이셨네요. 하여튼 뭐 개인별로 뭐 차이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여튼 80년대 이후생들이 점차 소비의 어떤 그 주체가 점점 많이 되는 이 시대가 되면 아마도 이 착한 소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특히 이제 고학력자들일수록 또 착한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80년대 이후생들은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20년 내에는 분명히 착한 소비의 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한 마디 더 붙이자면 IT 기술의 발달도 굉장히 이걸 촉진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보가 그냥 그 하나만 딱 찍어보면은 생산자 이력이 다 나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가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까 걱정하셨던 어떤 속이는 그런 그 어떤 마케팅 위주의 그런 상술이 발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제 이 정보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 권력을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수평적으로 하면서 보다 원활하게 잘 소통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겠지만 IT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해 간다면 더더욱 착한 소비로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구매력들을 묶어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해봅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착한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시장에서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아주 작은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어떤 기회를 갖다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죠. 시장이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좀 이렇게 지원할 일이 없을까요? 글쎄요, 뭐 정부가 할 일이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나 법령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협동조합도 뭐 저도 굉장히 협동조합도 좋은 모델일 것 대안일 것 같은데 같죠. 예. 근데 협동조합을 최근에 뭐 많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서울만 해도 뭐 몇천 개 이상이 이제 생겨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풀므로 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뭐 협동조합이든 생산자의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건 결국 이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가 이런 작은 소비 규모들, 이런 규모들 또 생산 규모들 이런 것들이 발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지금까지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많이 했던 뭐 다는 아닙니다만 꽤 많은 횡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역시 같이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들도 착한 소비에 조금 더 뛰어들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작은 생산 주체들, 생산 단위들이 생겨나면 전체적으로 좀 착한 소비들이 비율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공정한 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어쩐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이 방송에서 규제 완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룰을 정확하게만 정해놓는다면 규제는 착한 규제들은 살아남고 나쁜 규제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식품에 있어서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들을 전부 다 표기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룰들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그 상품들은 그 뭐 로비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체의 첨가물들을 다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어떤 상품들은 규모가 작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데서 벗어난다거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이 동일하게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명한 소비자 운동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룰을 잘 지키게끔 만드는 하나의 힘이 되는데 오히려 소비자 운동을 규제를 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부가 가끔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은 사실 룰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다른 것보다도 공정한 질서 안에서 서로 편안하게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되면은 지금 우리 대기업 네. 또 보다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해가는 좋은 기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품의 뭐 분량이나 재료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기업 그렇죠. 활동을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두 눈 부릅뜨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든 그 대기업과 협력업체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분명히 굉장히 좀, 개선될 것 같고요. 또 지금도 제3세계에서 뭐 5살, 6살 이런 꼬마 아이들이 뭐 바느질을 하고 있다든지 뭐 추궁을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데 많은 이제 사실 아동 착취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규제들, 뭐 공정한 룰들 지켜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진다면 아마도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아주 자신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착한 소비 중에 하나가 그런 공정무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초콜릿을 따는데 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지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경제 규모도 사실 아주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런 그 국제적인 어떤 책임, 뭐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의 그런 책임 같은 것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 씨는 스스로 어떤 그 착한 소비의 경험을 자랑해 주셨는데 우리 편집장님은 뭐 착한 소비 저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그 착한 소비를 하고 있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데 저는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파괴에 그래도 꽤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데 환경을 지키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별로 기업 입장에서는 도움 안 되는 소비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일정한 소비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것인가인데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브라주카. 브라주카가 17만 원 정도에 팔리잖아요. 브라주카 하나를 만드는 아이의 하루 품삯은 5천 원입니다. 한 개를 만들면 5천 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17만 원을 넘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무엇을 좀 고민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자명해지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이 월드컵 얘기 나오니까 치킨도 이 닭들도 이게 닭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큰 닭들이 있고, 닭은 먹지. 그리고 이제 그 양계장에서 아주 못 움직이면서 이런 키워지는 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닭들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뛰노는 닭들을 먹는 게 사실은 우리 소비자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착한 소비 중에 하나니까 닭들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또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지는 닭들을 만들어서 치킨으로 판매하는 곳은 또 어딘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착한 소비를 하면 소비자도 좋은 거고 기업들도 좋게 되니까 이건 다 같이 좋은 게 아닌가 상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그 착한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되면 진짜 우리 뭐 일부에서는 천민 자본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자본주의를 찌든 우리 사회
조금 이렇게 바로 잡아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착한 소비에 대해서요.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재미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부지방부터 서서히 장마권에 들어서고 있다고 하죠. 장마철 대비 잘 하시고요. 이번 주말에 쇼핑 계획 있으시다면 아마 착한 소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